마초는 조조를 반드시 사로잡겠다는 의지로 맹렬히 추격했으나 조조군의 한 부대가 이미 와서 지역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는 마초의 배후가 뚫렸음을 의미했다. 부장 이감은 한수에게 땅을 일부 내주고 화평을 맺자고 제안했고 한수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마초는 불만을 품었다.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조조의 본진과 서왕의 진영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때 조조의 모사 가후가 거짓 화평을 가장한 이간책을 제안했고 조조가 이를 승인했다. 조조는 일부 글자를 지우고 흐릿하게 쓴 편지를 한수에게 보내 마초가 오해하게 만들었다. 마초는 한수의 결백 주장을 믿지 않고 한수에게 내일 조조를 직접 죽여보라라고 요구했다. 조조는 한수의 청을 거절하고 대신 종을 보내 의심을 더욱 키웠다. 결국 마초와 한수의 관계는 파탄났다. 마초는 한수 진영에서 모의가 오간다는 말을 듣고 분노해 한수의 왼팔을 베었으며 이어 5장수 와서 마원과 양흥을 죽였다. 한수는 도망쳤고 그의 진영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서량군 내부에서 내전이 벌어졌다. 이 틈을 타 조조의 대군이 포위를 좁혀왔다. 마초는 위교 다리목에서 방어했으나 이감이 추격하다 우금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마초는 포위망을 뚫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말마저 잃어 위기에 빠졌다. 방독과 마대가 그를 구출해 농서 인도로 퇴각했지만 남은 기병은 30여 기뿐이었다. 한편 조조는 장안으로 돌아가 한수 양추 후선 등 공신들에게 상을 내렸다. 조조의 전략은 동관에서 적을 묶어두고 와서 쪽을 비워 서왕과 주령이 무난히 도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성과 목책을 세워 약한 척하며 적의 자만을 유도했고 이간책을 병행했다. 조조는 빠른 우레는 귀를 가릴 틈도 주지 않는다는 전략 원칙을 강조하며 적군이 한 곳에 모이면 이간이 쉬워져 일거에 소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조조는 양부와 위강에게 마초 방비를 맡기고 하후연에게 장안을 지키게 했다. 헌제는 조조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조의 시절을 면하며 칼을 찬 채 전상에 오를 수 있는 3가지 특권을 내렸다. 이로써 조조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었다. 역사서인 정사와 소설 삼국지연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정사에서 마등은 평범한 지방 군벌로 충성심 밀개 조조 암살 계획 기록이 없으며 마초가 조조를 참담하게 패배시킨 기록도 없다. 위와 도하 때 조조를 구한 인물도 허저가 아닌 장압이었다. 마초 한수 불화 과정에서 양추와 5장수의 배반 역시 과장된 부분이며 이러한 과장은 촉한 정통론과 오호대장 한 명인 마초에 대한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허저는 이번 전투에서 조조의 목숨을 구해낸 장수로서 명성을 크게 떨쳤다. 그의 활약은 단순한 무용을 넘어 조조의 전략적 후퇴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반면 마초는 용맹과 전투력에서는 탁월했으나 전략적 통찰과 장기적인 판단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조조는 참호를 활용한 방어전, 적 내부를 무너뜨리는 이간책, 그리고 시기와 흐름을 꿰뚫는 천시 전략을 통해 전장을 완전히 주도하며 인상적인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전술적 우위가 결국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되었다. 이 전투는 훗날 촉한의 5호대 장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마초의 이름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으나 동시에 그의 세력이 크게 꺾이며 일시적 몰락을 맞는 분기점이기도 했다. 장로의 가문은 본래 도가적 종교와 치유활동을 기반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운영하며 성장했다. 이들은 법규 위반이 3번까지는 용서되는 독특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고 관청의 간섭 없이 자치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했다. 이렇게 한중을 장악한 지 이미 30년이 되었으며 조정과는 형식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마초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한중에도 위기감이 감돌았고 장로는 한영왕을 자칭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때 참모연포는 한중이 가진 자원, 지형적 이점, 그리고 인구 규모의 강점을 언급하면서 조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익주의 유장을 먼저 공격해 서천을 장악한 뒤 왕위에 오를 것을 제안했다. 장로는 이에 동의하고 대군을 서천으로 보냈다. 유장은 장로와 원래부터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방위를 파견하여 태수로 두고 장로를 견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로가 서천 공격을 준비한다는 보고를 받자 장송이 스스로 외교사절을 자청했다. 그는 조조를 회유해 장로를 견제할 계획을 세우고 예물을 준비해 파견되었다. 장송은 이때 서천의 지리와 현황이 담긴 지리도본을 비밀리에 휴대했는데 이는 내부 붕괴 가능성을 시사하는 위험한 자료였다. 허도에 도착한 장송은 조조를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 양수를 통해 접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송은 조조와 중원의 아첨 문화를 조롱했고 양수와 설전을 벌였다.
또 조조의 저서 맹덕신서를 모두 외우고도 조조의 재능을 부정하며 표절 의혹까지 제기했다. 양수가 이를 무심하게 전달하자 조조의 심기는 격앙되었고 결국 장송은 구타당한 뒤 추방되었다. 형주로 향하던 길에서 장송은 조은과 관우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이는 제갈량의 세심한 배려였다. 유비 역시 장송을 정중히 대접했으나 서천 문제를 직접 꺼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송이 먼저 서천 점령을 권유하며 나섰다. 그는 익주의 지리적 이점, 풍부한 자원, 그리고 걸출한 인재들을 강조하고 유장의 무능함과 민심 위반을 지적했다. 또한 촉으로 진입하는 길과 군사 배치, 자원 현황 등이 담긴 기밀 지도를 제공하며 법정과 맹달이 내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송이 귀환한 뒤 그는 법정 맹달과 함께 공모하며 유비의 내응 준비를 마쳤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유비를 지지하고 있었기에 유장에 대한 충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서촉은 유비가 부르기도 전에 스스로 굴러들어오는 절로 다가오는 땅이 되고 말았다. 장송은 조조를 헐뜯으며 유비와의 동맹을 제안했고 유장은 이를 받아들여 법정과 맹달을 사신과 영접 담당자로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황권, 왕루, 이회 등은 유비를 영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지만 유장은 그들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송만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법정은 유장의 서한을 유비에게 전달했고 유비는 명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했다. 이어 법정과 방통은 서천을 점령할 것을 권했으나 유비는 종친과 의리를 이유로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방통이 전략적 권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유비는 마침내 서천 진출을 결심했다. 이에 형주 방어는 관루 장비 조은에게 맡기고 자신은 황충과 위원을 포함한 5만 병력을 이끌고 출정했다. 유비는 군이 민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려 민심을 얻었고 유장은 부성까지 나아가 친히 유비를 맞이하려 했다. 황권과 이회가 이를 반대했고 왕루는 목숨을 걸고 만류했지만 유장은 뜻을 바꾸지 않았다. 부성에서 유비와 유장은 형제처럼 교류했고 장송에게 포상을 내렸다. 그러나 문관과 장수들의 경계 발언은 무시되었고 유장의 방심은 더욱 심해졌다. 연회 자리에서 방통과 법정은 암살을 계획했고 위원과 유봉이 실행에 나섰다. 그러나 유장의 측근인 장임, 냉포, 유괴, 등현이 개입해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때 유비가 양측 장수를 모두 제지하고 칼을 거두게 하자 유장은 깊이 감격하며 유비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이후 장수들이 다시 경계를 권고했으나 유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 무렵 장로가 감행관을 침공하자 유비는 출전을 자원했다. 유장은 장수들의 권고에 따라 부수관에 방어군을 배치했고 유비는 감행관을 선점하여 민심을 확보했다. 그는 엄격한 군율과 은혜로운 통치로 현지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다. 유비가 서천 감행관에 주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송권은 형주와 양양을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홍이 먼저 유비의 귀로를 차단한 뒤 형주를 공격하자고 제안했고 송권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때 송권의 부인 오국태가 등장해 강하게 반대했다. 그녀의 이유는 분명했다. 형주에 있는 송권의 여동생 송부인과 그 아들 아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송권은 겉으로는 오국태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형주 탈환의 기회를 놓친 것을 아쉬워했다. 이후 장소가 송부인을 유인하는 계책을 제안했다. 그는 거짓 편지를 꾸며 오국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아두까지 데려오도록 유도해 형주와의 맞교환을 꾀했다. 주선은 상인으로 위장하고 무기를 숨겨 형주로 잠입했고 송부인은 국태 부인의 위독 소식에 아두를 데리고 동호로 향했다. 송부인의 탈출 소식을 들은 조우는 급히 추격했다. 그는 고깃배를 타고 배에 올라 무기를 막아내며 아두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주선은 조은마저 함께 동호로 끌고 가려 했고 상황은 위기로 치달았다. 이때 장비가 유강구에서 동호의 배를 차단했다. 그는 주선을 참수하고 송부인과 아두를 분리했으며 송부인은 귀향을 허용받고 아두는 형주로 복귀했다. 이렇게 동호의 형주 탈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송부인은 과거에도 친정인 송권을 버리고 유비를 따라갔지만 성격이 오만하고 무장호의를 즐겨 유비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번에 송권의 편지에 응한 배경에는
유비와 형주에 정착하지 못한 불안감과 친정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한편 조조가 남하하자 손권은 건업으로 천도하고 유수어귀에 둑벽을 쌓는 방어책을 여몽의 건의에 따라 마련했다. 조조는 위공으로 책봉받고 구석의 특전을 받았는데 이는 동소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으나 순욱은 반대했다. 그러나 조조가 순욱을 의심하고 압박하자 순욱은 결국 자살했고 조조는 이를 후회했다. 유수 전투에서 조조는 손권 수군의 함정에 빠졌다. 동호군은 수상에서 공격을 가하고 둑벽 뒤편에서 기습을 펼쳤다. 한당과 주태가 공격하고 허저가 방어에 나섰다. 밤 3경 동호는 기습을 감행했고 조조는 진체를 후퇴시켰다. 정욱이 철수를 권고했지만 조조는 이를 거부했다. 그날 밤 조조는 침상에서 깊이 고민하던 중 거센 물결과 붉은 태양이 나타나는 전조를 꿈으로 꾸게 되었다. 유비와 손부인의 관계는 역사와 소설에서 다르게 그려집니다. 역사 기록인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209년 손권은 유비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손부인은 무예가 뛰어나고 당당한 성격을 가졌으며 무장한 여종 100여 명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유비는 그녀의 위세를 경계했고 제갈량 역시 그녀로 인해 집안에 불안 요소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유비가 서쪽으로 떠난 사이 손권이 사람을 보내 손부인을 불러들이자 손부인은 유선을 데리고 가려 했지만 조언과 장비의 저지로 결국 홀로 귀환했습니다. 그 후 그녀의 행적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반면 삼국지연애에서는 손권이 주유의 미인계를 통해 유비를 제거하려다 실패하면서 이 결혼이 성사된 것으로 그려집니다. 소설 속 손부인은 무예와 기계가 뛰어난 충성스러운 인물로 묘사되며 유비와 함께 도피하는 장면이나 손권의 부름에 응해 귀양하려다 유선을 데리고 가려는 장면이 극적으로 그려집니다. 일부 민간 전승에서는 유비의 죽음을 오인한 손부인이 슬픔의 강물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결국 역사 속 두 사람의 관계는 정치적 동맹을 위한 정략 결혼에 가까웠으나 소설과 전설 속에서는 충의와 감정이 부각된 드라마틱한 관계로 재해석된 것입니다. 손부인이 유비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사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인 사정이었습니다. 당시 유비와 손권은 형주 번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고 손권은 동맹이 약화되자 여동생을 소환해 유비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유비가 서쪽으로 원정을 떠난 틈을 타 손권이 사람을 보내 귀환을 명령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만 부차적으로 나이 차이와 성격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비는 결혼 당시 이미 40에서 50대였고 손부인은 20대 전후로 추정됩니다. 손부인은 무장 여종을 거느릴 만큼 성격이 강해 가정 내 긴장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유비가 전쟁과 정치로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진 점도 거리를 넓히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손부인의 귀환은 손권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명령이었고 개인적인 사정은 보조적인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조조는 낮에 기이한 꿈을 꾸었다. 하늘에 두 개, 강물 위에 하나의 해가 떠 있었는데 강물 위의 해가 갑자기 산 위로 떨어지는 꿈이었다. 그는 꿈속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기병 50기만 데리고 이동하다가 산비탈에서 손권과 맞닥뜨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꾸짖으며 정면으로 대립했다. 손권은 이미 중원을 장악했으면서 왜 강남까지 침범하느냐고 추궁했고 조조는 왕실을 섬기지 않으니 죄를 묻겠다고 맞받았다. 손권은 승상은 천자를 끼고 제후를 제압하는 역적이라 반박했다. 이때 한당, 주태, 진무, 반장 등 동호군이 매복 공격을 가해 조조가 위기에 처했으나 허적과 달려와 구출했다. 이후 양군은 한 달간 승부를 내지 못한 채 대치했는데 봄비로 진지가 진흙탕이 되면서 군사들이 곤란을 겪었다. 모서들의 의견이 갈리던 중 손권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물러가지 않으면 적벽 같은 화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식으로 조조를 도발했다. 조조는 이를 계기로 유연하게 철수를 결정했고 허창으로 복귀했다. 송권 역시 말릉으로 철수했다. 송권은 그 후 비어있는 형주를 공격할지 논의했으나 장소가 군사를 쓰지 않고 유비를 견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유장에게는 유비와 동호가 서천을 침공하려 한다고 전하고 장로에게는 형주가 비었으니 차지하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유장은 유비를 의심해 군량과 병력 요청을 거절하고 소수만 지원했다. 한편 방통은 유비에게 3가지 계책을 제시했다. 상계는 즉시 성도를 기습하는 것이고 중계는 양해와 고패를 유인해 제거한 뒤 부수관을 점령하는 것이며 하계는 백제성으로 후퇴해 형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유비는 중계를 택하고 형주로 귀환한다는 거짓 소문을 흘렸다. 양해와 고패는 유비를 암살하려고 단검을 숨기고 배웅을 가장해 방문했다. 그러나 방통이 이를 눈치채고 유비에게 갑옷과 보검을 착용하게 했다. 술자리에서 두 장수를 유인해 부하들과 격리한 뒤 무기를 발견하고 즉시 참수했으며 그 병사 200명을 포섭했다. 유비는 포섭한 병력을 이용해 기습작전을 펼쳐 부수관에 무혈 입성했고 촉군을 흡수했다. 그는 공치사 연회에서 기쁨을 드러냈으나 방통이 인의에 어긋난 처사라 비판하자 술기운의 역정을 냈다. 다음 날 유비는 사과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됐다. 부수관 점령 소식을 들은 유장은 충격에 빠져 유괴, 냉포, 장임, 등현 등 4장수에게 5만 병력을 주어 출정시켰다. 그들은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낙성으로 향했지만 유장은 이 긴박한 시국에 금병산의 자화상인을 찾아가 예언을 청했다. 이런 한가로운 행동은 그의 패망을 예고하는 조짐이 되었다. 자화상인은 새끼 봉은 땅에 떨어지고 누운 용은 하늘로 솟는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라는 예언을 남겼다. 이에 유괴와 장임은 낙성을 수비하고 냉포와 등현은 성박 60리에 진을 쳤다. 유비가 냉포 등현 진체 공격 지휘자를 모집하자 황충이 자원했고 이를 비하한 위원과 갈등이 생겼다. 방통의 중재로 각기 다른 목표를 치게 했으나 위원이 욕심을 부려 먼저 냉포를 공격하다 역습당했고 황충이 구원해 승리했다. 유비는 등현 진체를 점령하며 냉포의 퇴로를 차단했고 위원이 매복으로 냉포를 생포했으나 유비의 인덕으로 풀어주었다. 냉포는 복귀 후 거짓 보고를 했다. 이때 서천 호걸 팽양이 나타나 부강에서 수공 가능성을 경고했고 유비는 위원과 황충에게 경계를 강화하게 했다. 폭풍우가 치던 밤 냉포가 실제로 수공을 시도했으나 위원의 매복에 걸려 다시 붙잡혀 이번에는 참수당했다. 유비는 팽양에게 감사를 표하고 포상했다. 제갈량은 별점을 통해 유비와 방통에게 흉조가 있다며 철군을 권했으나 방통은 이를 무시하고 서천 공략을 주장해 유비를 설득했다. 공격로는 유비가 황충을 선봉으로 큰 길을, 방통이 위원을 선봉으로 서로를 맡았다. 그러나 장임이 서로의 3,000명을 매복시켜 백마탄 방통을 유비로 착각하고 공격했고 방통은 낙봉파에서 전사했다. 이로 인해 유비군은 혼란에 빠져 패퇴했으나 위원과 황충이 분전해 일부 전열을 수습했다. 유비는 부관을 지키며 철수한 뒤 수세로 전환했고 제갈량을 호출하기로 했다. 형주에서는 관우에게 태수 직무를 맡기며 제갈량에게 북거조, 동화송권이라는 8글자의 유훈을 전했다. 장비와 조우는 각각 서천으로 원군에 나섰고 누운 용은 하늘로 솟는다는 예언은 제갈량의 서천 진군을 암시했다. 자룡우봉, 비입 서천, 추봉추지, 와룡승천, 일득일실, 천수당연, 경기이작, 물상구천, 정순안도, 하필제문. 왼쪽에 용, 오른쪽에 봉황이 있어 서쪽 촉당으로 날아 들어간다. 어린 봉황은 땅에 떨어지고 와룡은 하늘로 오른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기회를 보아 행동하고 저승의 일을 만들지 말라. 정해진 운명은 피하기 어려우니 어찌 다시 묻겠는가. 이 점괘는 서촉 진출 과정에서 방통의 죽음과 제갈량의 부상이라는 비극과 성취를 동시에 예고합니다. 세상 일에는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다는 균형의 법칙이 작동하며 중요한 결단은 때를 살피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또한 어떤 일은 이미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 없으니 미리 그 흐름을 인정하고 대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